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최근 모친 조문상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로 선거제 개혁 등 현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됐었는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뜨거운 설전이 벌어져서 문 대통령이 이를 중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의 신당 추진 기획단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관련 내용들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집권 후반기 첫날을 맞이해서 어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를 불러서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여러 현안들이 논의가 됐는데 막힌 전국에 어떤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기대를 모았습니다. 일단 어제 회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부터 좀 해보죠, 의원님. 예, 문 대통령께서 모친상에 대한 답례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임기 전반기를 돌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좀 막힌 정치권과의 어떤 소통, 예. 또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환으로 이번에 자리가 마련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이 전국 현안들에 대해서 여야 5당 대표와 격의 없이 대화 토론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의미가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아시겠지만 특히 예정 2시간보다도 한 40분 정도 더 진행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를 했었는데 그동안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고요. 네. 이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의 이런 설전 이야기를 이제 언론에서 많이 네. 기사화를 좀 했는데요. 예. 사실은 이 각 당의 입장들의 차이들이 워낙 크잖아요. 예. 관점도 많이 다르고. 그래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두 분은 최근에 당 안팎에서 좀 많이 좀 어려움들이 적지 않아서 이거 심기도 편찮은데 좀 더 강하게 당과 또 지지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사자 본인들도 그렇고 그 자리에 함께 했었던 분들도 그러한 그 설전을 통해서 그 뒤에 매우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좀 각종 주제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충분하게 좀 서로 입장을 피력하고 토론하고 했던 건 꼭 나쁘지만 않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같이 평가를 해줄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좀 있었다. 그렇습니다. 네. 정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성과 여부에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만남이고 바람직한 모습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집권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그 야당 대표들을 만났는데 형식도 과거와는 달리 이제 공식 연회장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관저에서 부른다는 거는 공식 연회장 테이블은 훨씬 더 커요. 근데 네. 관저 테이블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죠. 그리고 관저가 또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막걸리도 한잔 했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대화의 이제 성과 여부는 나중에 차차 나올 테고, 저렇게 이제 5당 대표를 초청해서 그 식사 자리를 하시는 것도 좋고, 개별 정당의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저녁에 이제 막걸리라도 한잔 하면서 얘기합시다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나오면 훨씬 더 협치를 해나가는데 좋은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외국 대통령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만 유독 그 대통령이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만나면은 큰 기사가 되고 그러는데 보통 대통령제 국가도 그렇고 내각제 국가도 마찬가지고 정부의 수반이 의회의 지도자들한테 일상적으로 전화를 하고 예. 심지어는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더 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어제 보면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민평론, 민부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자를 보내주시면 읽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거든요. 당신께서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것과 관련해서 얼만큼 실현이 됐는가, 얼만큼 멀어졌는가에 대해서 뭔가 내가 성찰해 보겠다라는 말씀, 거기에 더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전환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면 앞으로 훨씬 더 야당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앞서서 이제 오 의원님께서 그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가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 약간 고성 오갔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똑같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어차피 이제 쟁점이 큰 부분들을 정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 본다는 거는 뭐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뭐 고성이 오간 것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저는 아쉬운 것은 선거법은 꼭 그 무슨 최선의 방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연동형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뭐 중대선거구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결선 투표제 방안을 도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다 안 되더라도 뭐 지역별 그 비례대표를 할당을 하고 석패율제로 도입하는 걸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어저께 다른 것보다도 대통령께서 예. 패스트트랙에 상정이 됐지만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선거법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당에서 뭐 비례대표 다 없애자 이런 얘기는 지금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 예. 다만 한국당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도 협의 가능한 안을 좀 내세워서 선거법을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어제 이제 국회 협의 처리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이제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뭐 많은 정치인들도 좀 곱씹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선거법 처리는 뭐 앞으로 좀 탄력 받을 거로 예상하세요? 선거법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검경 수사권이나 공수처법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고, 네, 또 선거법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 입장 차이들이 크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는 사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270석으로 줄이자라고 이거를 당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의미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여론이나 또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들을 감안해서 예.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안들을 각 당이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안들을 적극적으로 좀 내놓고 다각적인 그 단위에서 긴밀히 좀 협의를 하면서 합의점을 좀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 시간이 이제 많이 안 남았거든요. 예. 네. 네,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 두 대표 간에 이제 고성이 오갔던 건 뭐 크게 뭐 3시간 정도 중에서 1분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상설 협의체 복원을 제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이게 지난해 8월에 처음 합의를 해서 만들어진 이후에 지난해 11월 그러니까 1년 전에 한 번 만나고 나서 한 번도 못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 분기별로 만나는 것이 원래 목표였는데 아직까지 못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다시 가동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높은 수준에서 자꾸만 갈등이 심한 사안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결렬이 되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그 합의가 가능한 수준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풀어가면 그러면 훨씬 더 논의하기가 편한 거죠. 예를 들면 어제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52시간제 노동제와 관련해 가지고 탄력근로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견이 없는 사안이고 지금 경제계에서 보면 52시간 노동제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위 50인 이상 299명 중소기업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문제 때문에 초긴장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만 우리는 큰 쟁점인 뭐 선거법 또는 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이런 걸 가지고 상층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일괄타결하는 식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예. 지금 가장 절박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경제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자. 사실은 탄력근로제 연장하고 52시간 노동제 보완 입법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혁신경제 성장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혁신경제를 얘기를 하는데 소위 개망신법이라고 그래서 데이터 관련 법들 보완하자는 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래서 대화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정부 여당도
본인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무슨 정치 관련 입법, 선거법 이런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를 해나가고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요구하는 것들은 한두 가지 들어주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 저는 뭐 여야정 상설협의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근데 오늘 황교안 대표도 또 최고위 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 보면 이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 파괴다. 정부 안보 무장 해제, 외교는 고립됐다. 뭐 굉장히 좀 직설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뭐 상설 협의체 가동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뭐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어제 있었습니다만 또다시 아직까지 좀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오늘 한 신문의 사설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당이 정부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예. 실제로 좀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당이 돼야 된다. 지금 이제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대부분 다 거대 담론을 얘기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폐기해야 된다.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 안보. 예를 들면 안보 문제 이래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 지소미아 문제하고 방위 문제 때문에 이번 주에 에스퍼 장관 오고 거의 총출동하다시피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한국당에 있는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소미아 문제는 소위 이 북중로에 대항하는 미국의 전략적 생각이 있는 거니까 연장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대신 방위비 분담 문제는 철저하게 따져보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저 이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정 정도는 자기 지지층들한테 먹히겠지만 중도에 계신 분들이나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야당 실력이 저것뿐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도층이나 이 무당층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야당이니까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비판을 하되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부 정책은 어떻게 전환해야 되고 예를 들면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보완할 것이 무엇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수권 야당답다고 평가받을 겁니다. 그래요. 정 의원 말대로 지금 구체성이 결여된 어떤 비판을 위한 비판은 목리로 자칫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야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어떤 해법이 참 필요한 시점인데 오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떠한 좀 그 양측의 어떤 그 뭐 해안이 필요하다 좀 보고 계세요? 뭐 대체로 저도 뭐 많이 공감을 해요. 실질적인 접근 방법들은 너무 큰 얘기 내지는 자기들 입장들만 내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됐던 뭐 몇 플러스 몇 뭐 회의가 됐던 예. 이 성과 있는 토론이나 회의가 진행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늘 그런 거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서로의 입장과 관점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하나씩 양보 내지는 서로가 하나씩 대안들을 제시해서 그 접근할 수 있는 지점들을 교차점을 찾아 나가는 게 정치라고 볼 때 지금 우리나라 정치 여야 정치 문화가 너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정치 본연의 기능적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많이 못 살리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본인들 주장으로 또 뭐 뒤에 또 언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인들의 좀 정치적 언사들이 조금은 더 세련되고 품격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실증을 내고 막 혐오에 가까운 이러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정치인들 간에 서로 소위 말하는 막말 그리고 품격 없는 언행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상실감이나 그 불신 이러한 것들을 걷어내지 않으면 정치가 제가 보기에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교안보에서도 예를 들면 정부와 야당 내지는 여당과 야당이 접근할 수 있는 그 현안들이 있고요. 또 경제에 있어서도 소득주도 성장에 한국 경제 망쳤다. 소득경제 성장 정책을 완전히 버려야지만이 포기해야지만이 뭘 할 수 있다. 이러면 여당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해서 그동안 쭉 이렇게
입안해서 집행했던 것들의 그 결과로 나온 어떤 문제점이나 내지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정책과 어느 부분에서 부딪히는가 이걸 가지고는 여야 간에 한번 밤샘 토론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할 때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야당이 국민들에게 더 그 소구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 행보를 강하고 있다라고 앞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19일 날 국민과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00명의 국민이 신청을 하면 무작위로 여기서 또 수첨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질문도 제한 없이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타운홀 형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새로운 방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난 5월에 이제 KBS 특별 대담은 1대1 이제 인터뷰 방식이라서 기자와의 또 인터뷰였죠. 예. 그것은 대통령의 전국 구상이나 기본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을 수는 있지만 뭔가 좀 쌍방향의 직접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에는 많이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타운홀 방식이라고 해서 아예 공개된 자리에서 그리고 이렇게 미리 어떠한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렇게 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질문도 미리 걸르는 게 아니라 주제와 질문에 상관없이 300명의 패널을 모셔서 대통령과 그야말로 정해진 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를 하자 이런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 좀 아실 거예요. 지난 1930년대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제 노변 정담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했던 건데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라디오를 통해서 그 세계 2차 대전의 과정이나 이러한 대공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애국심도 고취하고 국민들의 어려움도 위로하면서 국정 운영과 정책에 대해서 늘 설명하고 그를 통해서 소통을 해왔거든요. 그러한 노변 정담은 이 정치사에 있어서 매우 그 많이 인용되고 또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하나의 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19일 날 대통령께서 이렇게 타운홀 방식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에 나선다면 이거를 또 이래로 끝나지 말고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그 기간을 가지고 만약에 이거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나 평가가 좋다면 대통령께서 더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상당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하고 직접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경우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300인의 국민들이 참여해서 물어본다라는 거 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사실은 KBS 기자와의 대담이 상당한 파급력을 미쳤던 것은 기자가 미진한 부분들을 다시 재차 물어보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물어봤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정 전반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떠올릴 수 있는 토론 방식이 어떤 거냐면 관훈 클럽 토론이라든지 방송 기자 클럽 토론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야를 나눠서 그 분야에 있어서 대기자나 논설위원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깊이 있는 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인이 타운홀 미팅을 하면 한 번 물어보고 답변이 나왔는데 대차 물어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이왕 하시기로 하는 거니까 저는 뭐 이것도 뭐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본인이 직접 언론과 소통을 많이 하시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취임 이후에 기자회견이 5번이 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9일 날 거든 예정대로 하시되 적어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뭐 지난번 상반기에 했던 기자 한 분이랑 해도 좋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훈클럽 토론처럼 분야를 나누어 가지고 하든 그래서 깊이 있게 국정 전반의 문제가 뭔가 그것을 국민들이 정말 깊이 있게 물어본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대화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식의 어떤 개선 같은 거를 좀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자, 어제 그 만찬 회동에 앞서서 청와대에서 3실장이죠.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어떤 임기 반환점을 돈 전반전의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운영 평가도 했고 임기 후반기 어떻게 하겠다 청사진도 브리핑을 했는데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네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청와대 3실장이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갖는 예를 제가 기억이 없어요. 이례적이죠. 예. 네, 사실 이례적이에요. 저는 이런 형식은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져요. 뭐냐면 그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책임 있게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난 임기 전반기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국민들께 설명을 드린다는 의미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경우보다 예를 들면 부처의 책임자들이 나와서 병렬식으로 부처의 어떤 정책들이나 그 결과들을 쭉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더 무게 있고 더 의미 있게 다가갈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이제 책임 있는 비서실 실장이시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나 결과들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참모진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게 과연 이게 좋은 효과가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지적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참에 이게 이제 전반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임기 이제 후반기로 전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그 비서실장을 포함한 3실장이 원팀으로서의 단합의 모습도 보이고 또 상반기에 대한 임기 전반기에 대한 평가 속에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각오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도라고는 보여지는데요. 예. 저는 이러한 비서진이 자주 이렇게 나와서 대신 전국 전반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런 거는 자주 있기는 좀 어려운 형식 아니겠나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전반기에는 이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이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에 필요한 토대들을 임기 전반기에 좀 다졌다면 이후에는 그것을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부동산 정책 등 주요 정책들의 정책 기조는 원칙적으로 계속 좀 견지해 가겠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러거든요. 이렇게 평화 번영 또 적폐 청산 일자리 창출 이게 이제 처음에 출범할 때 저희가 주요 정책 방향들로 좀 했던 건데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자리를 포함한 경제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느끼거든요. 국민들의 체감 경기나 바닥 경기가 어려운 거를 예. 저희가 많이 지금 듣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들을 아직 가져오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좀 뼈아픈 성찰과 반성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예.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짚어주셨던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제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또 인정을 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부터는 성과를 내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후반기 그 국정을 시작하면서 심기일전하겠다는 뜻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예. 대단히 부적절하고 내용도 문제가 심각한 간담회였습니다. 왜 부적절하냐면 예. 모처럼 대통령께서 5당 대표들을 관저에 불러서 저녁 때 중요한 만찬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실장들이 나와가지고 왜 다른 기사거리를 만드냐 말이에요. 그날은 어떻든 대통령이 모처럼 만든 자리가 온 국민의 관심이 돼야 되고 집중이 되도록 만드는 게 보좌진들의 책무예요. 두 번째로는 인사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사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상당한 많은 무리를 일으켰어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강기정 수석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호승 경제수석 같은 경우가 지금 세계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한국 경제성장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질문하시는 송원석 의원이 차관할 때도 그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지금 세계 경제성장률이 2.9%고 기껏해야 우리가 잘해야 지금 2.1%, 1%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러한 청와대의 오만한 그 자세를 바로 잡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우리가 대통령께서 주신 액자를 춘풍추상이라는 액자를 걸어놓듯이 우리 먼저 반성을 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심각하게 문제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보면은 상당히 이제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면서
청와대 주도로 계속 가겠다라는 의지를 아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정책실장까지 나와가지고. 그러면 내각은 뭐 하냔 말이에요. 오히려 이 기에 접어들었으면 각 부의 장관들이 그 사람들의 책임하에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청와대가 생각하고 있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각 부처와 보다 더 긴밀하게 소통을 예. 하겠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되지 청와대가 이미 다 정해놓고 그것대로 따르라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식적으로도 그렇고 타이밍상 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셨고 보니까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 개각과 청와대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 당이 원하고 본인이 동의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놓아드려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밝혀서 눈길을 모았는데 네. 보니까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도 그렇고요. 몇몇 청와대 인사들의 어떤 결치가 주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뭐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몇 차례 기회 있을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예. 당내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좀 이제 최장수 총리로서 이렇게 일을 잘해 오셨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당으로 좀 와서 총선에서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인사가 워낙 이게 어려워요. 예. 예, 그래서 후임자 문제나 또 그 후임자를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국회 동의까지 임명동의안까지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한 부담들이 사실은 적지 않은 게 분명하고 지금 뭐 어제 그 노영민 실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법무부 장관 후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좋으신 분들 이렇게 의사타진 해보면 제가 알기로도 거진 이거 이제 자신 없다는 이야기로 고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사 운영에 있어서 이 인사청문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의외로 생각보다 큰 거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도 저는 좀 갖게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총리의 역할론이나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외에 현재 내각에 있는 의원들 중에 장관들 중에 현역으로 있는 그러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의사와 함께 또 당에서 전체 총선 구도에서 이분들이 좀 그 지역에서 유권자로부터 적극적으로 좀 지지를 좀 받기 위해서 나설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판단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청와대는 그러한 부분들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고요. 연말 연초에 인사 수요가 그런 측면에서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고심은 있지만 예. 개각이나 개편은 좀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변혁 모임의 보수 통합론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제 변혁 내 비당권파 신당 추진위원 단장 2명이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 봐야죠. 그 유승민 대표가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탄핵의 강을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탄핵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왈왈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로 얘기한 거는 개혁 보수의 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국당처럼 뭔가 이념적이고 낡은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세 번째로는 헌집을 부시고 새 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어서 통합해야 된다. 애초부터 이 세 가지 원칙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그림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대통합에 대한 제안을 하니까 그 언론에서 유승민 대표의 생각을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보도를 하신 거고 내용을 뜯어보면 애초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유승민 전 대표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권은희, 유이동 의원이 얘기한 거거든요. 유승민 대표 얘기하고 권은희, 유이동 의원 얘기는 차이가 없어요. 애시당초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 넘어서고 개혁보수로 가야 되고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어제 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자유한국당은 잘 못 알아들었든지 아니면 언론에서 왜곡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결국은 이 문제가 진행되는 방안은
지금 한국당 내에서도 한국당의 틀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문제제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김무성 의원 같은 분이 최소한 당면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예. 있고 바깥에 있지만은 뭐 이정현 의원도 그렇고 조경태 최고위원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당이 먼저 스스로가 통합에 대한 변화 방향을 정하는 수가 있는가. 두 번째로는 통합을 하려면 항상 큰 집에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한국 역사에서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연합이 뭐였냐면 소위 DJP 연합이라고 해서 예. 김대중 후보의 그 새천년 민주당 진영과 김종필의 자민련 진영이 연합한 거거든요. 그때의 김대중 후보 진영에서 엄청난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집과 작은 집이 통합하는 데 있어서는 큰 집에서 자기 혁신과 양보를 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 또 바른미래당이든 일부에서 그냥 그 개별적으로 한국당에 입당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당 스스로가 변화의 길을 택할 때만이 대통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예. 예. 또 한 가지는 한국당 내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소위 대통합을 얘기하면서 우리공화당 문제라든지 한국당 내부에서 좀 강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입장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 넘어 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받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 이제 선거가 좀 가까워지면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치판의 이합집산 판짜기가 예전에 그러한 것들로 많이 이렇게 좀 왜곡되거나 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게 소위 말하는 보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법치거든요. 그러면 역사적 정치적으로 이미 평가가 나오고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이 지난 정권에 대한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게 제가 보기엔 보수가 아니죠. 이거는 좀 극우죠, 극우. 그리고 이 문제는 바로 이어서 개혁 보수의 기치하고도 저는 바로 연결돼 있다고 봐요. 이제 개혁 보수의 기치로 어떠한 가치와 비전들을 정리해서 제시할지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우리공화당이나 저기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까지 다 끌어안아서 빅텐트 형식의 보수 대통합을 지금 그 황교안 대표나 그 저기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만들어지게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겠나. 거기에 비하면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변혁은 제3지대 신당을 기초로 그리고 이걸 또 정치공학적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그 자유한국당의 흡수 통합되는 방식은 있을 수도 없고 예. 그리고 그게 선거 유불리에 의해 가지고 그냥 세력이 조금 더 붙냐 안 붙냐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서로 대등한 자격으로 만나는 새로운 어떠한 통합의 과정이 있지 않고는 자기네들로서는 명분이 없다. 이러한 생각은 좀 분명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과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과는 사실은 상당한 거리가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